안녕하세요. 악의 마음 읽는 자들의 송하영 역을 맡은 김남길이라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권준영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먹고 살지만 내 일로 인해서 남들이 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인데, 여기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배제감이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 10개의 어떤 그 고통을 갖고 있다면, 배제감은 90의 고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돼요. 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다 박탈됐는데, 내가 지나가다 화가 나서 너를 때렸어. 그때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야 되냐. 이런 관념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배제감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이것을 발견한 것이 유영철 면담하고 정남규로 넘어가면서, 아, 이 두 놈이 똑같이 갖고 있는 게 배제감이었구나. 이거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구나. 이걸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 갖고 있는 박탈감이나 배제감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탈감이 발전을 하면 배제감이 돼요. 나는 되게 놀란 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범죄자들이 과연 그 경계선에서 왜 얘는 이 길을 선택했을까를 정말 고민한 것 같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상대적 박탈감을 지금 많이 느끼잖아요. SNS 이런 거 보면 뭐 어디 막 놀러 가고 맛있는 음식 막 사진 올라오고 이러면 상대적 박탈감 느끼잖아요. 박탈감 문제가 아니야. 박탈감은 그냥 누구나 극복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목표만 뚜렷하면 극복이 돼. 근데 배제감은 아무리 목표가 뚜렷해도 안 돼.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사이버 범죄자들도 프로파일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유형과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데이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이버 범죄도 지금은 그루밍이 있고 뭐 가스라이팅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기타 성범죄, 착취물 막 이렇게 다양하게 범죄가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유형들이 달라. 그루밍을 저지르는 놈, 착취물 만드는 놈, 얘네들의 특성들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특성을 유형화시켜 놓으면 수사에 접근할 때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또는 수사에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체포하고 이거를 그 범죄를 밝힐 것이냐. 연쇄살인범 이용철 정남규의 하던 방식을 똑같이 옮겨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기법에 대한 설명과 그냥 그 예시를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을 결국은 그가 한 행동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동은 성격이고, 그러니까 성격 심리학 1장에는 사람의 성격은 행동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강도를 저지르는 놈이 있고, 강도를 짓을 하러 들어가서 꼭 성범죄를 저지르는 놈이 있어요. 얘네들 둘은 강도인데 다르잖아요. 근데 강도를 저지르면 성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은 강도만 저지르는 애들보다 이런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놈들의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내가 사람을 장악해서 위협을 해가지고 돈을 뺏었단 말이야. 그것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범죄자들 유형이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파괴했다라고 하는 훨씬 더 잔혹한 의도를 갖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 성범죄라고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훨씬 더 그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거든요. 뭐 자백을 받거나 여죄를 추궁하거나 할 때 다르게 대응을 하는 거죠. 질문도 다르고, 그 범죄 유형 행동에 따라서 특징들을 미리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디지털 성범죄나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심리적인 특징은 결국엔 똑같이 사회적인 배척감에 맞아요. 대한 것들. 타인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파괴된 삶을 사는 것들도 내 스스로 회복하고 복구해서 내가 잘 살아야지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 너도 마찬가지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시기의 감정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서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너도 나처럼 파괴되어야 돼 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처법 같은 거는 혹시? 그러니까 그 사이버 문제를 저지르는 자들의 그 배경들이 기존의 연쇄살인범처럼 학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배경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실행을 하게 됐는지,
이런 걸 찾는다면 이걸 통해서 이제 프로파일링도 하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럼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누군가가 옆에 있어, 부모가 있었고 이야기해줄 사람이 옆에 있었고, 근데 그런 지설 범죄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인스타나 이런 것들에 공허한 것들을 더 올리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떤 시대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갖게 되고, 박탈감들이 더 확장을 갖게 되면 이제 배제감이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주변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뭐 따뜻한 말 한마디나 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의미의 취지의 교육적인 부분들을 같이 옆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그들이 기존에 가져왔던 윤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런 연쇄살인범들을 보면 30대 중후반에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지금 디지털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 20대 초반이라는 거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보다는 사회적 영향을 받은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상황에 대한 압력들이 성장기에 기존 연쇄살인범들이 가져왔던 압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조주빈이나 이런 애들이 막 학대가 있고 유영철처럼 이렇게 살아와서 25살에 그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압력 때문에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놈들이 있다면 지금의 시대에는 그런 압력이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받는 압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이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얘가 어떤 측면의 사회적 압력을 받느냐라고 하는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심리학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디지털 범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범죄 이런 것들 못지않게 사실 초범소년 범죄자들의 사실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런 사회적인 압박감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청소년기에 그거를 그렇지. 표출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이 된다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장기에 정말 뭐 가정 폭력과 또 알코올 문제와 막 이런 자기가 무력감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해와가지고 사회는 안 돼라고 왜곡된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애초에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사회적으로 받는 압력이나 압박이 훨씬 큰 것이 중2병입니다. 중2병.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사실 지금 초범소년들에 대한 그 법률적인 게 사실 되게 미약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처벌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면 하면은 재범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재범 가능성은 본질이 없어지는 한 계속 범죄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공격성이 없으면 안 돼. 심리학에서의 공격성은 뭐냐면, 공격성에 여러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공격성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좀 공격적으로 해봐, 이런 것은 공격성이 아니고 강한 자기 주장을 우리가 공격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나를 침해하려고 할 때 내가 공격성이 없다면 그냥 그 폭력이나 공격을 그냥 당해야만 돼. 근데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격성인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 공격성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공격성이 아니고 그 공격성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공격성인데, 이 자극에 어떤 부정적인 자극이 있을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 나를 무시했어, 막 무시하는 이런 평가를 하면, 그래, 이번 일은 사실은 나도 좀 문제가 있었어, 좀 합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 행동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좌절을 느끼게 되는데, 이 좌절이 근데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뭔가 지금 식당을 못 가. 근데 좌절해서 화가 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식당을 가서 부수진 않잖아요. 근데 이 공격을 실행하는 이 자들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그런 프로파일러를 하셨을 때 그냥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인과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차이가 아까 얘기하신 그 사회에 대한 배척감들도 그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지만 지금 얘기하신 그 어떤 자극에 대해서 했을 때 부정적인 그렇죠. 것들을 보이는 게 네. 일반인들과의 차이죠. 차가 뭐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러면 진짜 화가 갑자기 나지만 뭐 급한 일이 있었겠지 또는 뭐 다양한 우리 생각들을 해요. 뭐 이 상황을 좀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부정적인 생각만 인출을 하는 사람들의 차를 세우고 특징들은 차를 부시고 저놈이 나를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내 앞에 끼어들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에 그냥 갇혀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볼 수 있네요. 볼 수 있지만 대부분들이 그럼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범죄는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절제를 하는 결과에 대한 나의 책임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 데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상대방을 그런 어떤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그게 사회적 차단, 압력 때문에 느끼는 차단. 근데 되게 그 웃긴 상황이 지금 예시를 들어준 그런 걸 보면 막 사람들이 뭔가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그 차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누가 앞질러 가거나 날 무시해 이랬는데 분노를 해가지고 날 무시했어 네가 이랬는데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나오거나 그랬었을 땐 그게 수그러든단 말이에요. 그건 인사하고 가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 범죄자들도 사실은 연쇄살인마라고 하는 그 범죄자들이 보면 남자가 없는 시간에만 골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체계적인 유형의 네. 범죄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범죄자들이 보면은 연쇄살인이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약자다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나 노인들과 여성 이런 사람들을 주로 타겟을 한 건데 남자들을 상대로 연쇄살인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외국은 있어요. 있어요.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 목표에 따라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알람이 안 울렸어요. 그래서 내가 늦잠을 잔 거야.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내 차 앞에 차가 이렇게 그 일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락처가 없어. 그래서 막 경비실에 연락을 하고 또 시간도 늦었는데 어찌 했는데 연락도 늦게 내려오게 해가지고 차를 어쨌든 빼고 출발해서 오는데 그날따라 또 차가 엄청 밀려 있는 거야. 그래서 겨우겨우 뚫고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려고 딱 접어 들었는데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들을 때부터 짜증나죠. 이게 뭐냐면 이 심리학에서 흥분 전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 싸움을 할 때 내가 이 각성되잖아요. 교감신경이 막 각성되고 이 혈액이 막 이 손끝 발끝으로 가면서 내가 공격을 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뭐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만큼 각성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뇌가 내가 싸울 때랑 지금이랑 혼동을 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겨우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농담으로 야 너는 뭐 맨날 늦게 오냐 이렇게 말을 그냥 농담으로 한마디 했단 말이야. 그럼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날은 폭발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충동적인 문제인데 이 연쇄살인범들은 그런 좌절들이 성장기에서 두들겨 패는 아버지를 아무도 말리지 않는 좌절. 또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노력을 해서 좀 바꾸려고 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좌절. 이것이 계속 쌓여져 와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임계치가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우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너희들에 대한 복수를 계획적으로 하기 시작을 해요. 아빠의 어떤 폭력적인 사건, 그 유영철도 그랬고 우리가 뭐 조강모 일부 찍을 때도 그렇고 아빠가 그렇게 엄마한테 그렇게 했었고 자기한테 그렇게 했었고 아빠도 이제 망치를 휘두르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복수라는 대상은 남자들에게 대해서 가야 되는 게 원래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획적인 것들은 꼭 여성이나 노인이나 그런 쪽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연쇄살인범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은 그냥 쉬운 대상.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진다고 하면 공격성 이론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자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났을 때 공격한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격을 하게 되면 자기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마지막에 실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수단들을 다 고려해 봤지만 이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이제 최선의 선택이 공격이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보다는 연쇄적으로 계속 사람들을 내가 죽일 거야. 그냥 이것이 동기화가 되면 기회와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또 편리성, 또 그 계속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 그게 이제 모티브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 중에 해당이 돼요. 이게 동기의 특성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목표가 설정이 돼요. 어떤 목표냐? 예를 들면 내가 A 장소에서 B까지 가는데 편하게 가고 싶어라고 하는 동기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가 생기잖아요. 편하게 가고 싶어. A 장소에서 B 장소를 가야 돼요. 근데 뭐 둘러보고 갈까? 여행을 하면서 구경하면서 갈까? 아니면 편하게 갈까? 목표가 설정이 돼요. 두 번째는 목표가 설정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방향성이 설정이 돼요. 예전에 내가 그 프로파일 처음 할 때 출근 시간에 언제나 앉아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는데 서울청에 문제는 뭐냐? 지하철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맨 끝으로 내가 내려가게 되거든. 집에서 오면 이렇게. 근데 서울청은 5호선에 광화문에 내리면 거기는 1번, 5번 출구가 서울청으로 나가는 길이고 뒤로 나가면 교보로 가버려요. 그래서 끝에서 내가 이렇게 오면 항상 맨 앞으로 걸어가. 왜냐면 출근 시간에 복잡할 때 딱 도착하면 계단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되잖아요. 아, 출근 시간에 편하게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이 설정이 돼. 맨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목표가 동기화된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이 동기가 습관이 되는. 어떤 이후에 내가 본청으로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만 타러 가면 한 2년 동안 이상하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맨 앞에 가 있는 거야. 광화문을 갈 때도 맨 앞에 가 있고 나 혼자 그냥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목표가 설정이 되고 방향이 제시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연쇄살인범은 똑같아요. 자기가 하던 방식이 습관이 되고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시그너처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 그래서 여성이 계속 선택되고 약자들이 있는 시간이 선택되고, 이런 집에 들어가면 의외로 침입이 용이한데 이것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시그너처가 돼버리는. 사실 유영철은 동기가 형성되고, 동기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렇게 계속 들어간 거지, 마치 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유영철은 그렇게 거창하게. 그렇지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춘재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이놈이 이춘재 작년에 잡혀가지고 그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놈의 시그너처는 매듭이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이놈이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거든. 나는 시그너처 이런 거 없다. 범죄하려면 묶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묶은 거지. 그게 무슨 시그너처냐. 그래서 야, 그게 시그너처야. 막 왜? 자기가 피해자를 통제하려면 결박을 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결박을 해갖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려면 안 죽고 오래 살아있으려면 결박을 해서 자기가 통제해야 되잖아. 그것이 습관화되고 자기 목표가 설정이 되는 동기가 형성되면서 자기 습관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자기 편해. 그래서 그게 시그너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철도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 그러니까 네가 11시부터 2시 사이에 침입하고 여성들만 상대한 것은 네가 부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네가 편하려고 임마 네 머릿속이 편하려고 한 행동에 불과한 거야. 이런 걸로 이제 연담 중반이 넘어갈 때 너를 이제 가불이 바뀌는 거지. 너는 네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이런 놈이야. 진짜 남희 씨가 질문을 흥분 전이 이론해. 이 프로파일링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가는 게 좋을지.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나 희망은 사실 우리가 추적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